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봄꽃들도 활짝 피고 날씨도 좋고 절로 행복해지는 4월인 것 같습니다. 매년 4월이 찾아오면 학창시절에 T.S. 엘리엇의 황무지 시 첫 소절을 읊조리던 분 많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저희 집이 아파트 4층인데 부엌 쪽 발코니 창을 매일 환기하려고 열 때마다 제 시선이 키 큰 나무들의 머리를 살짝 내려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사계절 자태를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몇 주 전부터 나무들마다 가지에서 연녹색 새순이 파릇파릇 돋아 올라오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어찌나 쏠쏠하던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자연이 더 좋아지고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면 인생이 보이고 우주 섭리가 느껴지고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 좋아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나무 에세이를 들려드리려고 우종영님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2001년에 첫 출간되어서 20년 넘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15만 부 돌파 기념으로 나온 스페셜 에디션인데요. 메이븐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우종영님은 30년간 아픈 나무들을 돌봐오신 나무 의사인데요.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저자의 소망은 밥줄이 끊어지더라도 더 이상 나무들이 아프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에게서 배운 단단한 삶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있는 따뜻한 힐링 에세이집. 내용이 다 너무 좋지만 낭독이 허용되는 분량이 있는 관계로 그에 맞춰서 좋은 내용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길에서 인생을 배우고 누구는 어린 아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것이다. 나무에게 붙이는 편지. 나무야, 아프지 마라. 기억하는지 모르겠구나. 술에 잔뜩 취해 창경궁 앞 가로수길을 걸었던 그날 밤 말이야. 나는 아직도 그때 본 플라타노스들을 잊지 못한다. 콘크리트 박스가 얼마나 비좁았던지 흙 속에 묻혀 있어야 할 뿌리가 땅 위로 허옇게 드러나 있었고 견디는 것에 지친 나뭇가지들은 땅에 닿을 만큼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지. 그 나무들은 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날이 갈수록 옥죄이는 아스팔트 감옥과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해에 시달리다 못해 목숨을 포기하려는 플라타너스.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40이 넘은 나이에 커다란 플라타너스를 부둥켜 안고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지. 지금에 와 고백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으로 이기적인 인간이었던 것 같다. 가지 하나를 쳐낼 때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병충해로 고통받는 걸 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 무조건 약부터 바르곤 했었지. 자리 하나를 고를 때도 네가 편안한 곳보다는 주위 환경과 어울릴지를 먼저 생각했다. 내게 있어 너는 예쁜 장식물이었고 나는 그 장식물을 잘 포장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던 거다. 네가 아프면 살리는 게 나의 임무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입장에서만 비롯된 것일 뿐. 네가 더 살고 싶어 하는지, 네가 어떤 곳에 놓이기를 원하는지 내 관심사가 아니었단다. 너를 치료하기 전에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게 먼저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었지. 창경궁 앞에서 나를 울게 했던 그 플라타너스들은 아마도 그런 날을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나를 보고 직접 몸으로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나는 그때야 비로소 너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더불어 살아갈 친구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소명을 뒤늦게 깨달았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의학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단다. 주인공 의사가 의대에 다닐 때의 일이었는데 그는 해부학 실습을 나가는 걸 무척이나 끔찍해 했지. 첫 번째 수업이 가까워지자 저도 모르게 구역질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는 내심 자신이 의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워했지. 그런데 그는 동기들 중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해부학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단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건 바로 첫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가 했던 말 때문이었어. 그 교수가 그랬단다. 의사는 신이 바빠서 대신 지상으로 출장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신만이 관장하는 사람 목숨을 다룰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지. 환자가 우리 손에 생명줄을 맡겼는데 신은 아니어도 가깝게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도 그건 의사로서의 소명이었을 게다. 신을 대신해 사람 목숨을 다루는 것. 그게 의사의 소명이라면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감히 말하자면 그건 신을 대신해서 너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 아닐까 싶다. 자연의 품을 떠나 모든 악조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너. 그래서 더 이상 신의 축복 아래 머물 수 없는 너에게 신을 대신해서 자연을 대신해 미약하나마 배려의 손길을 보내는 게 나의 천직일 것이다. 얼마 전엔 가평의 한 마을에서 연락이 왔다. 마을에 오래된 잣나무가 있는데 몇 달 전부터 가지가 마르더니만 이제 나의 껍데기가 시커멓게 죽어간다는 거였어.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지.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마음 급한 노인분들이 벌써부터 마중을 나와 계시더구나. 우리 나무 좀 살려주소. 우리 조부 때부터 있던 나무요. 그분들이 가리키는 곳에는 100년은 좋게 살았을 법한 큰 잣나무가 서 있었단다. 나무 앞에 다다르니 군데군데 쌓아 올린 돌탑들이 눈에 들어오더구나. 그 돌 하나하나에 마을 사람들의 사연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콧날이 시큰해졌지.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잣나무는 자기 몸을 뚫고 들어오는 벌레를 이겨내지 못해 병이 생긴 거였어. 도대체 얼마나 썩어 들어갔는지 눈으로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되더구나. 가방 안에서 끌을 꺼내 들었지. 그리고 뚫린 구멍에 끌을 댄 순간
내 손은 저절로 멈춰졌단다. 손등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검은 수액 때문이었어. 죽은 피처럼 시커멓게 흐르는 수액을 보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나무는 벌써부터 죽을 준비를 해왔구나. 그 잣나무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거였어. 몸 안에 남아있던 수액을 그렇게 흘려보내며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내 등 뒤에는 잣나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내가 치료를 해주면 그 잣나무는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였어.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단다. 나무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단지 사람들을 위해 나무가 따르려는 자연의 순리를 막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었지. 그래서 나는 애원하는 눈빛들을 애써 무시하며 이렇게 말했단다. 나무가 쉬고 싶어 하니 그냥 놔두십시오. 그런데 병든 잣나무를 두고 돌아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무 줄기를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던 검은 수액이 왜 그렇게 뇌리에서 떠나질 않던지. 하마터면 왔던 길을 되돌아갈 뻔했다. 그랬다면 틀림없이 하루 종일 그 곁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온갖 약을 발라주며 어떻게든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겠지. 아픈 너를 바라보는 일이 아직도 힘들고 괴롭다. 어쩌면 내가 죽는 날까지도 극복하지 못할 과제일지도 몰라. 사실 지금은 어디까지가 신을 대신하고 자연을 대신하는 일인지 판단이 안 서는 때가 더 많다. 네가 아픈 게 실은 그 대부분이 네가 아닌 우리 사람들 탓이니까. 요새 들어 부쩍 네가 나를 찾는 횟수가 늘어가더구나. 물론 말은 못하니까 사람들을 통해 나를 찾지만 나는 언제든 네가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나무야, 나는 네가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밥줄이 끊어져도 좋으니 네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무야, 아프지 마라. 제발.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 예전에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을 때 일이다. 출연 요청이 들어온 뒤 콘티를 짜기 위해 담당 작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이가 대뜸 하는 말. 자기 이름이 참 독특한데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란다. 그의 이름은 권열리지였다. 나 열리지 않은데요. 나무와 관련한 현상을 나무 의사가 모를 턱이 있겠는가. 그이는 자기가 섭외를 안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한참을 미안해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열리라고 부르는데 두 나무의 뿌리가 이어지면 열리근, 서로의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목,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이어지면 열리지라고 일컫는다.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그저 가지끼리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맞닿은 자리가 붙어 한 나무로 변한다. 땅 아래의 뿌리는 둘이면서 지상에 나온 부분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다. 열리목은 가끔 만날 수 있지만 가지가 붙은 열리지는 매우 희귀하다. 바람에 상처를 입어 속살이 드러났거나 아니면 두 줄기가 살짝 맞닿아 있다가 그대로 붙어버리는 열리지.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한 번 열리지 된 가지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무 박사 임경빈 선생은 자기 집들에 심은 엄나무 몇 그루를 일부러 열리지를 만들어 키우기도 했다.
나무가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나뭇가지들을 엮어 묶어 놓았다나.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할 것도 같은데 나무들에겐 왜 이런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두 나무가 서로 가까이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보자.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혼자 자라도 모자랄 공간에 다른 나무가 떡하니 들어와 있다. 그렇게 가까이서 계속 자라다 보면 두 나무 중 한 그루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나무가 자랄 분량의 영양분과 햇볕을 두 나무가 서로 나눠 갖다 보니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약한 놈이 죽게 되는 것이다. 어떨 때는 두 나무가 동시에 병들어 죽기도 한다. 저희끼리 서로 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두 놈 다 병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나무란 놈은 참 현명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대부분 서로 의기투합을 한다.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 붙어 한 몸이 되면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전화위복이랄까?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 뻗어갈 수 있는 가지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강해진다. 열리지 현상이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지기 전의 성격과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워낙 흰 꽃을 피웠던 가지엔 흰 꽃이, 붉은 꽃을 피웠던 가지엔 붉은 꽃이 그대로 피어난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으면서도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는지, 마치 불과 물처럼 제각각인 나무들이 일단 한 몸이 되면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열리지를 보면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부부가 나무의 열리지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정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피식 웃는다. 너무 거창하다나? 다른 부부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부부가 살아왔던 모습은 열리지처럼 고상하지 않다며 타박이다. 그러면서 아내는 내게 말한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니 40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고.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슬그머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 먹고 살기 위해 애쓴 쪽은 나보다는 아내였으니까. 솔직히 말해 나는 지금까지 하기 싫은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니 못했다. 단적인 예로 남들 다 하는 회사원 생활도 나는 죽기보다 싫어서 안 했고 못했다. 그런 내 성향을 어떻게 아셨는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처음에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무척 반대하셨다. 특히 장모님의 홀대는 엄청났다. 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등등 반대할 이유야 충분했지만 그 당시에는 장모님이 왜 그리도 야속했던지. 그러나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설 내가 아니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처가댁 대문 바로 앞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위 문구는 단 하나, 딸을 내놓으시오. 친구들도 모두 달려와 지원 사격을 하는 통에 텐트 시위는 어느새 그 동네 구경거리가 되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결국 며칠 뒤 백기를 드셨다. 참 자네도 지독하이 라는 말이 전부였지만 아내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다. 참 당신다운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쉽지 않은 결혼을 하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신혼 초 우리의 모습은 더도 덜도 말고 딱 기찻길 옆 오막살이었다. 그때 나는 중동에서 벌어온 돈으로 상계동 근처의 땅을 임대해 원예 작물을 키웠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재버릇 남주랴. 남들은 잘 심지 않는 희귀한 것들만 골라 심었으니 갈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기껏 키워놓으면 꽃 전시회 같은 데서만 주문이 들어오는 정도였다. 결국 3년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울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이제는 남의 밭이 되어버린 땅의 흙을 밟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내 인생 최초의 위기라면 위기였다. 그 뒤 얼마간 나는 매일 무작정 북한산에 올라갔다. 그런 나를 보는 아내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아내는 내색 한번 하는 법이 없었다. 늘 그냥 그렇게 다시 하루를 맞이할 뿐.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 화원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세요. 내가 본격적으로 나무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전국 탐방에 나선 건 그때부터였다. 화원 일은 전적으로 아내 몫이었다. 아내가 화원 일로 아등바등할 그 시간에 나는 산으로 숲으로 나무를 찾아다녔다. 일주일의 사나흘은 밖에서 살았으니 생활의 절반을 집 밖에서 보낸 셈이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어언 10년. 그 10년이 내게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들으면 나를 무책임한 남편이라고 책망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책망하는 게 당연하다. 1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아내 혼자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맡아 꾸려야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을지로이가 내외 빌딩에 있는 소나무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다. 내 기이한 행보가 소문이 났던지 한 기업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왔고 나는 나무가 죽어간다는 말 한마디에 한 걸음에 달려갔다. 병이 든 지 수년은 좋게 되었을 것 같은 소나무. 남들은 다들 저 나무는 안 된다며 헛고생하지 말라고 했지만 3년을 하루같이 돌본 끝에 그 나무를 살려낼 수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나는 본격적으로 나무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나무 의사로서의 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 후 아내는 화원 일을 그만두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 아내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내가 처음 농사 지을 때 말이야. 남들 키우는 것 안 심고 매일 이상한 것만 심었을 때 왜 안 말렸어? 그러면 아내는 말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니 그냥 되나 보다 했어요. 그걸로 끝이다. 농사 망하고 10년간의 화원 일이 힘들었을 법도 한데 그 역시 별로 괴념치 않는다는 투다. 그저 하는 말이 이렇다. 그 덕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신나게 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다. 아내는 진작부터 배우고 싶었다는 제빵 기술을 배웠고 한복 만드는 법도 익혔다. 요즘엔 나보다 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여행 좀 가자며 나를 조르는 것도 아내의 몫이다. 반평생 밖으로만 다니던 남편 대신 붙박이 노릇을 해온 게 신기할 정도다. 서로 근본이 다른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만났다. 아내는 아니라며 들은 척도 안 하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합해져 더 완성된 모습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나무의 열리지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약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열리지를 이룬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크고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열리지된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따로 또 같이 그렇게 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몸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 아닐까. 나와 내 아내가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말이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지난 40년이 그랬듯 내 남은 삶 또한 아내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문득 어느 커피 광고 문구가 떠오른다. 사랑한다면 카페 라떼처럼 이었던가? 그렇다면 나무의사인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게다.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 기다림의 미학. 어느 늦가을 나무 키우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며 전화가 왔다. 경기도 양평에다 땅을 산 뒤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나무들이 자꾸 죽어간다고 했다. 서울 살림을 정리하고 내려가서 살 계획인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통에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그곳엔 숲을 이룰 정도로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나무들에게 다가서는 순간 문득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엄청난 크기의 동력 분무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약 치는 데 쓰는 거라고 했다. 나무에 벌레가 든 것 같은데 대형 분무기 없이는 나무 꼭대기까지 약을 칠 수 없다고 했다. 벌써 일주일째 매일같이 약을 치고 있단다. 갑자기 그가 이곳에 내려와 살려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뭐 때문에 여기 내려와 살려는 거요? 자연과 벗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약은 왜 치시오? 정말 몰라서 묻느냐는 듯 한참을 쳐다보더니 그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당장 눈앞에서 나무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두고만 볼 수 있습니까? 대답해 놓고 조금 무안했던지 이런 말을 덧붙였다. 물론 농약이 땅을 망치고 주변 풀꽃들까지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나무들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노릇 아니냐며. 절로 나오는 한숨을 들키지 않게 삼킨 다음 다시 물었다. 그래서 효과는 있었소?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더군요. 약을 좀 더 독한 걸 쓰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럴 생각이면서 나는 왜 찾았느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일단 꾹 참았다. 그대로 돌아서면 그 나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뻔했기 때문이다. 나무를 처음 키워본 사람들은 말한다.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나무 키우는 일이라고. 나무처럼 까다로운 것도 또 없을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나무는 그저 해를 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을 일찍 피워버린다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입맛에 안 맞는 환경을 만나면 좀채 자라려 들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람처럼 주사를 맞기도 한다.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무에 그런 꼴을 보고 있으면 우라가 치미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가뜩이나 맘대로 안 돼 속상한데 나무에 벌레가 들고 썩는 모습까지 보게 된다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아마 그 사람도 자꾸 병이 들어가는 나무를 보며 따는 조바심도 났을 거고 답답하기도 했을 거다. 그러니 안 좋다는 농약을 쳐서라도 나무를 살리고자 한 게 아닌가. 물론 아주 급할 때야 약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나만 해도 항상 차 안에 구비하고 다니는 농약이 몇 개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농약을 치면 벌레의 내성이 생겨 다음번엔 그 농약을 써도 듣지 않게 마련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독한 약을 쓰게 되고 결국엔 나무마저 죽게 된다.
단언컨대 약을 치면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년 뒤, 20년 뒤는 장담할 수가 없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약을 치고 싶으면 치쇼. 나무에 어찌되건 상관없이 벌레만 잡을 생각이면. 여전히 약 치는데 미련이 남는 듯 동력 분무기에 시선을 주던 그 사람은 나무들을 휘둘러보더니 당신 방법대로 하면 나무들을 살릴 수 있냐고 물었다. 인내력만 있으면요.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를 불러들이는 일이었다. 벌레의 가장 큰 천적은 다름 아닌 새다. 새를 이용하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처방이 될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를 불러들일 수 있을까? 먼저 새집을 만들어 나뭇가지에 매달기 시작했다. 그 다음 새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연구했다.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소기름.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무렵 새들에게는 지방질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월동 준비로 김장을 하지만 새들은 기름기가 있는 것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허연 소기름을 새 눈에 잘 띄도록 높은 가지에 매달아 두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새만 불러들일 일이 아니었다. 이미 뿌려진 농약 때문에 나무를 중심으로 생태계 질서가 깨진 것은 자명한 일. 약 때문에 죽은 것은 비단 해충뿐이 아니었다. 아무리 새를 불러들인다고 해도 망가진 먹이사슬을 복구하지 않으면 완벽한 벌레 퇴치란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렇다면 해충을 잡아먹는 큰 벌레를 불러오자. 가을 무렵 유기농법으로 자란 볏짚 안에는 거미 알들이 숨어 있다. 그 거미들이 알에서 깨고 나오면 나무의 해충들을 잡아먹을 테고 한편에선 거미를 주식으로 삼는 다른 곤충들이 나무를 찾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먹이사슬이 만들어지면 웬만한 병충해는 결코 나무에 깃들지 못하리라. 나는 며칠 걸려 유기농법으로 키운 볏짚을 구해 양평에 옮겨다 놓았다. 거기까지가 내 할 몫이었다. 다만 문제는 생태 질서가 복구되기까지 최소한 2, 3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결국 나무가채 모양을 찾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이다. 더구나 그 땅은 이미 농약으로 많이 망가진 상태가 아니던가. 다행히도 나무 주인은 이러한 나무의 성질은 몰랐어도 나무에 대한 애정만큼은 충분한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한번 자생력을 갖춘 나무는 누가 와서 억지로 베어내지 않는 한 절대 병들어 죽지 않소.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게 문제죠. 생각해보면 나무를 아프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사람들의 조급함인 것 같다. 조급한 마음에 약도 치고 함부로 가지도 잘라낸다. 그리고 그냥 두어도 될 나무에 영양제를 놓고 거름도 듬뿍 안겨준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무를 병들게 만든다. 왜 안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조급하게 따지며 이것저것 행할수록 나무는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다. 나이가 들다 보니 자꾸만 잔소리가 늘어가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말해주고 싶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적어도 10년, 20년을 앞서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서로 내 대에서 그 결과물을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후대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나무를 대하면서부터 나는 내 안에 있던 조급증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느낀다. 나무를 키우는 일이 끊임없는 기다림의 과정이며 그 안에서 스스로 여유를 찾아야만 가능한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1분 1초를 앞다투며 사는 시대에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 할지 모르지만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인내심이 없어서 소중한 꿈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예를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더 슬픈 일은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이 싫어서 아예 꿈조차 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기다려 보겠노라고, 견뎌 보겠노라고 말하면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라며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다. 정작 자신의 인생이 어떤지도 모른 채 말이다. 그래서일까? 요즘에는 늦은 나이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특별하게 여겨진다. 만악의 꿈을 이룬 노인의 이야기가 저녁 뉴스 시간에 등장하는 현실이 왜 이렇게 씁쓸하게 느껴지는지. 누군가는 그랬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일어나 걷기를, 학교를 졸업하기를,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기를, 자식을 낳기를, 집을 장만하기를, 안정된 삶을 이루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기만 하다가 한평생을 보내게 된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 기다림이 아니다. 시간적, 물질적인 기다림이 아닌 마음이 더해지고 정신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기다림은 의미가 없다. 아니, 그 의미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해야 옳겠다. 나는 가끔 나무를 보며 되뇌인다. 내가 눈앞의 이득만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기다림으로 마음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편한 길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임시방편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이다. 그것으로 삶을 다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러기에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오늘도 나무를 치료하며 기다림의 미학을 배운다. 1등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결승선은 내 두 발로 넘고 싶으니까.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칩니다. 소나무. 태백에서 제천에 이르는 길의 소나무를 본 적이 있는지, 산등성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소나무들은 다들 꿋꿋이 서 있다. 다른 나무들은 태백의 강추위와 모진 비바람을 견디다 못해 소나무에게 자리를 내준 지 이미 오래.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왔는지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뭇가지가 거센 바람에 맞서느라 휘어져 있으며 어떤 나무는 뿌리가 허옇게 드러나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소나무만의 푸르름만큼은 고이 간직하고 있다. 가파른 바위 틈이나 산등성이에 독야청청 푸르게 자리 잡은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결코 그 삶이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땅의 아버지들은 지난 40~50년의 세월 동안 넘어지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꿋꿋하게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게다. 나에게 그 모습이 마치 태백의 소나무 같다. 저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에서 가족을 등에 업고 세월의 굴곡들을 넘어 지금에 이른 그 모습이 긴 세월의 시련을 견딘 후 바위에 굳건히 자리 잡은 소나무 같지 않은가. 휴식이 필요한 순간. 나무를 표현함에 있어 흔히 정중동이라는 말을 쓴다. 겉으론 움직임 하나 없이 고요하지만 안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한다는 말이다. 맞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바쁘게 쉼 없이 움직인다. 사시사철 햇볕을 받아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낸 다음 그것을 부지런히 뿌리와 몸통 여기저기에 운반하고 뿌리로부터 다시 물을 받아 이를 가지 끝까지 옮긴다. 가까이 가서 보면 나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렇게 1년 내내 열심히 살면서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사실 나무가 사는 목적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무에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오로지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무란 놈에게는 한 가지 엉뚱한 구석이 있다. 어느 해가 되면 갑자기 열매 맺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병충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토양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꼭 삐친 사람처럼 꽃도 제대로 안 피우고 열매 맺는 것도 영 시원찮다. 실한 열매를 기대하고 가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런 나무의 모습에 그만 맥이 빠지고 만다. 나무가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것, 이를 가리켜 해거리라고 한다. 말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해를 거른다는 뜻이다. 어느 해에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나면 다음해 가을에는 어김없이 빈 가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큰 열매 하나를 맺는 데는 최소한 수십 개의 잎사귀에 해당하는 영양분이 필요하다. 광합성 등 나무의 모든 생명활동이 잎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잎을 희생한 열매의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게 못 된다. 나무에게 열매는 최고의 재산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열매 맺는 데만 온 힘을 다 쏟으면 어떻게 될까?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 안의 자생력은 사라지고 점차 기력을 다하게 된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무의 상태가 계속 나빠져 어느 순간 한계치에 달했을 때 나무가 또다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무는 해거리를 통해 한 해 동안 열매 맺기를 과감히 포기한다. 그리고 해거리 동안 모든 에너지 활동의 속도를 늦추면서 오로지 재충전하는 데만 온 신경을 기울인다. 그동안 물과 영양분을 과도하게 옮기느라 망가져버린 기관들을 추스르고 헐거워진 뿌리를 단단히 엮으며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을 고추 세운다. 그 어떤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 전원 스위치를 내린 나무가 해거리에 하는 게 있다면 오직 하나, 휴식이다. 옆 나무가 열매를 맺건 말건 개의치 않고 쉴 때는 정말 확실하게 쉬기만 한다. 그리고 1년간의 긴 휴식이 끝난 다음 해에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접고 해거리를 통해 과감하게 휴식을 취할 줄 아는 나무. 일부 식물학자들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나무들은 하나같이 당연하게 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휴식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삶에서 진정한 휴식은 흔히 생각하듯 놀고 먹는 게 아니다. 삶에 대해 반성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이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바쁘고 숨가쁘기에 더욱 필요한 일이다.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만들어라. 일을 배우고 익히듯 쉬는 것도 배우고 익힐 노릇이다. 나무는 오늘도 나에게 조용히 가르쳐 준다. 휴식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삶의 중요한 자양분임을